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13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방사선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사선이란 무엇일까? 근데 방사선 얘기하기 전에 먼저 Q값을 먼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핵반응이 일어날 때의 Q값인데 우리 두 원자핵 A하고 B가 뭔가 무슨 일이 해가지고 다른 원자핵 C와 D로 됐다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핵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반응하고 비슷해요. 화학반응은 어때요? 두 물질이 서로 반응해서 다른 물질이 되면 그때 그걸 화학반응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화학반응에서는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 발열 반응도 있고 열을 가해줘야지 일어나는 그런 반응도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것이 바로 Q값인데 이런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무엇을 먼저 알아봐야 되냐면 이런 반응이 진행할지 안 할지는 Q값이라고 하는 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 Q값은 우리가 전에 배운 결합에너지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이거 두 핵종 A하고 B가 반응해서 핵종 C가 됐다고 하면 반응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화학반응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썼을 때 여기에 두 반응 전의 질량하고 반응 후의 질량을 빼가지고 이 질량이 0보다 커야지. 요걸 바로 Q값이라고 합니다. 반응 전의 질량 빼기 반응 후의 질량을 Q값이라고 하는데 이 Q값이 0보다 커야지만 다시 말하면 반응 후의 질량이 반응 전의 질량보다 작아야지만 이 반응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반응 후의 질량이 더 크다면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되는데 원자핵 속에다가 에너지 넣어주는 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에너지 넣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화학 반응에서는 몇 일렉트론 볼트 정도 에너지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근데 몇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도 온도로 환산할 것 같으면 수천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자핵에서는 에너지를 넣어주면 어느 정도 넣어줘야 되냐면 어때요? 우리 원자핵 얘기할 때는 에너지가 전부 단위가 뭐였어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였죠. 메가 일렉트론 볼트 단위의 온도는 이건 태양 온도 비슷합니다.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몇 도예요? 6,000도.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속에는 억도쯤 되고 막 이러죠. 자, 그런 온도에 해당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넣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뭐밖에 없냐면 입자 가속기에서 정조주 내가지고 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핵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 전의 질량이 반응 후의 질량보다 더 커야지 되는데 이것은 또 무엇과도 계산이 되냐면 이 질량은 전부 에너지로 단위로 표시한 거예요. 에너지 단위로 표시했다고 하는 것은 C제곱을 곱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Q값과 결합에너지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질량을 어때요? 핵자들의 질량과 다 떨어져 있는 핵자들의 질량과 결합에너지로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질량수가 A인 그런 원자핵의 질량을 M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질량은 핵자들에다 A에다가 거기에 결합에너지 뺀 거니까 요거 아까 그 식을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요거 그대로 쓸 것 같으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핵자들은 다 상쇄돼서 없어지고 왜 그러냐면 핵자수는 안 변해요. 핵자수는 다 없어지고 뭐만 남냐면 결합에너지만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봤더니 아까 Q값은 처음 핵반응 전의 질량에서 핵반응 후의 질량을 뺀 것이 Q값이라고 한다면 이걸 결합에너지로 빼면 여기 마이너스 한 거여가지고 핵반응 후에 원자핵의 결합에너지에서 핵종의 결합에너지에서 핵반응 전에 결합에너지를 뺀 것을 이게 이제 Q값이 됩니다. 그래서 핵반응 후에 결합에너지가 더 커야지 그래야지 이런 핵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값은 핵종의 결합에너지에서 나중 핵종의 결합에너지에서 처음 핵종의 결합에너지를 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핵반응이 일어날 때는 원자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 봐줘야지 되는데 원자핵도 원자나 마찬가지로 바닥 상태, 들뜬 상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원자의 바닥 상태를 본다면 원자의 바닥 상태는 우리 양자역학 하면서 배웠어요. 원자 속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값들이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에너지 값이 제일 작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채우는 겁니다. 차근차근 채워서 딱 맨 위까지 채워졌을 때 그게 이제 바닥 상태고 중간에 비어 있으면서 채우면 그게 바로 들뜬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의 바닥 상태는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이거 왜 에너지 껍질이라고 하냐면 한 에너지에 전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한 에너지에 전자들의 상태는 4가지의 양자수로 기술되는데 에너지를 표시하는 양자수도 있고 또 뭐도 있었어요? 가운동량을 표시하는 양자수, 가운동량의 Z성분을 표시하는 양자수, 그 다음에 고유스핀을 표시하는 양자수가 있었죠. 그랬을 때 이 3가지가 다르더라도 에너지가 다 같았어요. 그러면 그 한 에너지 kop질에 여러 개의 전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에너지 껍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채우는 것이 이제 바닥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거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외부에서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그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올라가요. 그럼 들뜬 상태가 돼요. 그러면 들뜬 상태는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으면 더 높은 에너지 껍질로 올라가는데 이때 그 원자를 우리 들뜬 상태라고 하고, 들뜬 상태의 원자는 전자기파를 내보내면서 저절로 바닥 상태로 다시 떨어지려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뜨거운 원자에서 전자기파가 나오는 것은 바로 들뜬 상태로 갔다가 에너지가 다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뭐 거의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원자란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전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원자핵은 그 안에 뭐 들어있는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두 입자들의 성질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자도 페르미온이고 양성자와 중성자도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페르미온이란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적용받는 입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입자는 페르미온과 보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다 페르미온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 페르미온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그래서 원자핵을 보면 원자핵의 바닥 상태는 대신 원자보다 조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원자핵 속에는 2가지 종류의 입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양성자가 들어있고 중성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따로따로 바닥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성자도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이 있어요. 중성자도 있을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이 있어요. 이 에너지 껍질에서 차례차례 쌓이는 겁니다. 근데 이 에너지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조금 달라요. 양성자는 그 사이의 간격이 중성자의 간격보다 더 크겠어요? 더 작겠어요? 그거 알기 힘들죠. 알기 힘들어요. 더 커요. 왜 그러냐면 양성자는 전하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밀쳐서 가까이 오게 만들려면 에너지가 조금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놈은 더 간격이 더 커요. 그런 특징이 있지만 아무튼 양성자와 중성자를 따로따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채워졌으면 이게 바로 바닥 상태가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핵의 바닥 상태는 원자핵에 속한 양성자와 중성자가 따로따로 각각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에서부터 차례로 차지해 있는 상태를 말하겠어요. 그래서 안정된 핵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바닥 상태를 건드리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안정된 핵종에서는 원자핵에서는 안정된 핵종과 안정되지 않은 핵종 2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안정되지 않은 핵종이 바로 뭐냐면 처음부터 바닥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은 거예요. 원자는 어땠어요? 바닥 상태는 다 안정됐죠. 원자핵에서는 그게 달라요. 바닥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되지 않은 핵종이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되겠어요. 바닥 상태인데도. 자, 그럼 바닥 상태인데도 왜 안정되지 않는지를 조금 이따 보겠어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는 바닥 상태이더라도 알파 붕괴,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뀌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우리 첫 시간에 핵종 도표를 봤는데 이 핵종 도표에서 예를 들어서 양성자 수가 중성자 수보다 과도하게 많거나 중성자 수가 양성자 수보다 과도하게 많거나 또는 질량수가 과도하게 많으면 이게 방사성 동위원소가 돼요. 그리고 안정된 핵종은 어땠어요? 가운데 몇 개 없었어요. 가운데 200 몇 개밖에 없었죠. 자, 이 안정된 핵종이 아니라 핵종 전체는 몇 개가 있었냐면 2000 몇 개, 근 3000개가 있었죠. 근 3000개 중에서 200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런 방사성 동위원소여가지고 바닥 상태이더라도 이제 다른 원자의 핵종으로 바뀌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방사성 동위원소의 경우에는 아까 배운 Q 값이 뭐예요? 바닥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른 걸로 바뀌면 Q값이 어떻다는 거예요? 0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로 가야지 질량이 더 작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면 알파 붕괴와 그래서 어때요? 한 핵종이 다른 핵종으로 바뀔 때 무엇에 의해서 바뀐다 그랬냐면 알파 붕괴와 베타 붕괴에 의해서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자연 방사성 원소가 저절로 방사선을 내는 데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알파선 내고 베타선 내고 감마선 내고. 근데 알파선은 헬륨 원자핵, 베타선은 전자, 그다음에 감마선은 전자기 파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마선은 전자기 패니까 이거 나오더라도 원자핵 핵종이 안 바뀌어요. 근데 알파선과 베타선은 핵종이 바뀌죠. 그러면 알파 입자는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된 이런 것인데, 불안정한 핵종의 바닥 상태에서 알파 입자나 전자는 나오지만 양성자나 중성자가 따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재밌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자 핵 속에서 다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꼭꼭 뭉쳐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끼리끼리 다 뭉쳐 있어요. 여러분도 사실 그렇죠. 혼자 살다가 이제 웬만하면 같이 이렇게 뭉치죠. 뭉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단 뭉치면 어때요? 어디 갈 때 같이 가죠. 이것처럼. 근데 원자 핵에서는 둘만 같이 뭉치는 게 아니라 네 개가 뭉치는데, 이 네 개가 뭉치는 이유가 뭐냐면 핵력은 어때요?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어가지고 조금만 멀리서 작용하지 않죠. 그래서 두 개가 어떻게 있어야 되냐면 겹쳐져야지 그 핵력이 작용해요. 근데 두 핵자가 겹쳐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없어요. 없지만 다른 입자일 경우에는 양성자와 중성자일 때는 같은 입자가 아니죠. 그러면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개 겹쳐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스핀이 2분의 1일 때하고 마이너스 2분의 1. 이건 고유 스핀은 입자의 성질인데 마치 하나는 오른쪽으로 돌면 다른 하나는 왼쪽으로 도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상태예요. 이 두 개도 합쳐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합쳐지면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 스핀이 앞하고 다운 이렇게 네 개가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두 개가 같이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파 입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알파 붕괴는 어떻게 해서 되냐면 사실은 고전 물리학에서는 우리 거시 세계에서는 이게 이제 언덕이라고 그래봐요. 언덕. 그다음에 요거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 위로 올라가면서 운동 에너지가 작아지고 포텐셜 에너지는 이제 커지죠. 근데 운동 에너지가 충분하지 못하면 요거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해야지만 넘어요. 그래서 이걸로 절대 통과 못 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게 사실은 에너지 장벽이라, 이게 쿨롱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쿨롱 힘이 어때요? 가까이 못 가게 하죠. 이 쿨롱 힘 때문에 이런 에너지 장벽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알파 입자가 양자역학에서는 이걸 뚫고 나올 수가 있어요. 뚫고. 이거를 장벽 투과라고 그래요. 알파 붕괴는 바로 이런 장벽 투과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알파 붕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이 미세계에서 성립한다고 하는 첫 번째 증거가 됐어요. 사실은 이 알파 붕괴가 오래전에 관찰이 됐고 이게 바로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베타 붕괴란 뭐냐면 여기에 전자가 나오는 것인데, 여기서 베타 붕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페르미 에너지라고 하는 걸 설명하겠어요. 이건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바로 뭐냐면 어때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에서부터 차곡차곡 차인다고 그랬죠. 그때 바닥 상태가 차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를 페르미 에너지라고 그래요. 페르미 에너지. 그래서 페르미 에너지 그러면 어떤 핵종이든지 어떤 원자핵이든지 그 에너지까지 핵자들이 차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만약에 원자에게 페르미 에너지보다 더 높은 에너지에 가 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바닥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페르미 에너지가 이렇게 줄로 표시한 것인데, 여기 있던 놈이 하나가 위로 올라갔으면, 이거보다 더 위로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건 들뜬 상태가 돼요. 여기도 어때요? 여기 밑에 있던 놈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이건 들뜬 상태가 돼요. 이 들뜬 상태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데, 베타 붕괴의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바닥 상태니까 가만히 있을 것 같죠. 원자에서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 원자 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원자 핵에서는 양성자가 이렇게 이게 페르미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이건 중성자면 중성자의 페르미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닥 상태. 따로따로는 이게 바닥 상태인데, 가만 보니까 여기 있던 중성자의 에너지보다 여기 더 낮은데 양성자가 비어 있는 데가 있죠. 그럼 이게 저절로 일로 가요. 근데 어떻게 양성자가 일로 가느냐?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 일로 가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너무 많으면
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 낮은 중성자가 너무 많으면 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비어있는 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 바로 위에 있는 여기로 가버려. 더 낮으니까 에너지가 낮으니까. 근데 이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느냐? 다른 입자로 바뀌면서 가요. 양성자로 바뀌면서. 근데 양성자로 바뀌려면 전하가 보존돼야 되니까 그냥 바뀔 수 없죠. 양성자 나오면서 모두 같이 나와야 되겠어요. 전자도 같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전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또 양성자 숫자가 너무 많으면 중성자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러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베타 붕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양성자나 중성자가 밖에 나와 있으면 원자 핵 바깥에 나와 있으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양성자가 중성자는 절대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의 질량보다 더 크니까. 근데 내가 지금 뭐가 더 크다 그랬어? 중성자가 더 크니까 양성자가 중성자는 못 바뀌어요. 근데 여기다 중성자를 가만 놔두면 이놈은 저절로 양성자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더 낮은 에너지가 양성자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유중성자의 베타 붕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중성자가 탁 원자핵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얼마 있다 바뀌느냐? 딱 16분 있다 바뀌어요. 16분이 얼마냐면 1000초예요. 1000초. 그렇지만 양성자는 안 바뀌어요. 양성자도 뭐 다른 걸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많이 요새도 실험하고 있어요. 근데 양성자의 수명은 적어도 지구의 수명보다 훨씬 길다라고 하는 것이 40억 년보다 훨씬 길다.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런 기본 입자들에 관한 이론에서 볼 때는 양성자가 진짜로 붕괴를 안 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 하는 게 물리학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직도 양성자가 붕괴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가 나오면 이때 이렇게 그 베타 붕괴가 일어나면 꼭 전자가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전자만 나올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렙톤이라고 하는데 렙톤수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전자하고 여기 뉴트리노가 같이 나와요. 자,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또 배우겠어요. 그래서 양성자의 페르미 에너지가 아까 베타 마이너스 붕괴에서는 전자가 나오고 베타 플러스 붕괴. 그래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뀔 때는 이때는 뭐가 나오냐면 양전자가 나와요. 이 양전자란 전자의 반입자예요.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핵종이 베타 붕괴하면 질량수는 변하지 않지만 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니까 질량 두 개 합한 건 안 바뀌죠. 근데 원자 번호나 중성자 수는 하나씩 바뀌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마 붕괴는 어떠냐? 감마 붕괴는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할지라도 바닥 상태에서는 감마 붕괴는 안 일어나요. 근데 어떨 경우에 일어나냐면 방사성 동위원소가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뀌면 그때 다른 핵종으로 바뀔 때는 바닥 상태로 바뀌는 게 아니라 들뜬 상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감마 붕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핵은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우리가 마치 들뜬 사이의 원자는 전자기파 방출하듯이 원자핵에서 방출하는 전자기파는 전부 다 감마선이에요. 왜냐하면 그 에너지가 MEB 오던데 MEB 정도면 이건 전부 감마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감마 붕괴를 하는 예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나트륨 24라는 것이 요거 방사성 동위원소여가지고 베타 붕괴를 해가지고 마그네슘 24로 바뀌면 이건 들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감마선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을 방사선이라고 하는데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요 세 개는 딱 요 세 개는 우리가 방사선 중에서도 자연 방사선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방사선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저절로 나오는 방사선이고 좀 더 넓은 의미의 방사선은 뭐냐? 원자에서 나오면 몽땅 다 방사선이에요. 원자에서. 그래서 우리 여기 방사성 원소뿐 아니라 원자에서 나오면 그래서 방사선의 구분은 이렇게 몽땅 나오는데 그렇게 몽땅 나오는 게 뭐뭐 나와요? 뭐뭐 나올 수 있냐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뿐 아니라 프로톤도 나올 수 있고 뉴트론도 나올 수 있고 네, 우리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저절로는 프로톤이나 뉴트론 절대 안 나온다 그랬죠. 근데 핵 분열 같은 거 시키면 어떤다 그랬어요. 막 뉴트론 나온다 그랬죠. 막 프로톤도 나와요. 꽝 때려주면 이런 격렬한 핵 반응에서는 막 나와요.
그런가 하면 원자에서 감마선이 아니라 훨씬 더 진동수가 낮은 것도 나오죠. 그냥 빛도 나오고 자외선도 나오고 X선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전부 다 방사선인데 이런 방사선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몸에 해로운 방사선, 몸에 해롭지 않은 방사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어요. 그게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면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 이렇게 나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전리 방사선. 전리 방사선이란 원자에 흡수되어 가지고 전자를 방출시켜서 이온으로 만드는 방사선이에요. 이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은 원자에 흡수하면 전자가 떨어져 나가겠어요. 자, 그러면 인체에 큰 영향을 주겠어요. 근데 비전리 방사선은 원자에 흡수되더라도 어때요? 그냥 흡수됐다가 다시 이렇게 전자는 안 나오고 다시 전자기파는 나오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전자를 방출시키지는 않는 그런 게 되겠어요. 그러면 전자를 방출시키면 그때부터 우리 몸에 해롭겠어요. 그래서 이 방사선이 얼마나 우리 몸에 해롭나를 알기 위해서 방사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또는 방사선이 얼마나 인체에 많이 흡수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죠. 자, 그것을 표현하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과 관련된 단위인데 방사능과 방사선 관련 단위 그랬어요. 방사능은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방사선이 나오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러는 거예요. 방사선은 사람이 흡수하는 거예요. 방사능 단위는 나오는 단위고 방사선 단위 이걸 선량 단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흡수하는 단위가 되겠어요. 이런 단위는 뭐가 있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방사능 단위로는 베크렐이 이용돼요. 사람 이름이에요. 베크렐. 그 다음에 선량 단위 이게 방사선 단위예요. 선량 단위로는 조사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조사 선량 단위가 있고 흡수 선량 단위가 있고 등가 선량 단위가 있고 또 있어요. 유효 선량 단위가 있어요. 엄청 복잡하죠. 자, 여기서는 조사 선량 단위로는 렌트겐, 흡수 선량 단위로는 그레이, 그 다음에 등가 선량, 유효 선량은 같은 단위인 시버트가 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봤더니 아까 그 단위 이름이 전부 다 뭐예요?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보면 먼저 베크렐은 잘 알죠? 베크렐은 누구였냐면 프랑스 사람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방사선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190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1베클렐은 원자핵이 1초에 한 번 붕괴하는 거예요. 이거 SI 단위가 되겠어요. 1초에 한 번 붕괴하는 거. 옛날에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큐리를 사용했어요. 큐리는 라듐 1g에서 나오는 붕괴수예요. 그걸 베클렐로 표시하면 엄청 커요. 라듐 1g에서는 1초에 3.7 곱하기 10의 10승번 방사선 붕괴예요. 라듐이 그렇게 많이 붕괴해요. 근데 그거는 이런 단위 외우려면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1초에 한 번 붕괴하는 SI 단위 붕괴 단위를 베크렐이라고 한다. 그래서 방사능 단위로는 베크렐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렌트겐, 이건 조사 선량 단위인데 렌트겐 누군지 잘 알죠? 잘 알아요. 이 조사 선량 단위는 이거는 SI 단위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뭐 잘 모르죠?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엑선 발견한 사람인데 1901년에 노벨 물리학상 타는데 조사 선량은 뭐냐면 이제 받는 거예요. X선이나 감마선은 전자기파에 의해 공기 분자가 이온화된 정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사 선량이에요. 공기에다가 조사시키려면 이게 이제 전자를 튕겨 나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이온화되느냐 하는 조사 선량 단위가 되겠어요. 그래서 1렌트겐은 표준 상태의 건조한 공기 1세제곱센티미터에서 전자기파에 의해 전리된 전하량이 1ESU일 때, 그러니까 1ESU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질량 이런 게 나오겠어요. 근데 이거 좀 복잡한 질량 같죠. 이거 SI 단위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SI 단위는 뭐냐면 1쿨롱/kg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에요? 공기 1kg에 전리된 게 1쿨롱인 거죠. 이것도 엄청 큰 양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1쿨롱/kg을 렌트겐으로 표시하면 3876 렌트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레이인데 그레이는 어디서 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뭐 잘 안 들어봤어요. 그레이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영국 사람이에요. 방사선 생물학 분야를 창시하고 생물체가 흡수한 방사선량의 개념을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물체가 흡수한 게 방사선 흡수한다고 그래서 이게 뭐 방사선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방사선은 생물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X선하고 감마선 똑같은 양 흡수했다면 어떤 놈이 더 영향 많겠어요? 감마선도 많을 것 같죠. 또 알파선 어때요? 알파선은 뭐 잘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리 방사선에 의해 아까 X선,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에 의해서 질량이 흡수된 에너지를 표시하는 단위가 되겠어요. 이놈이 몸에 가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했는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그레이는 1kg이 1줄의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한 경우가 1그레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설량 단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흡수설량 단위. 이거는 SI 단위겠어요? 아니겠어요? SI 단위죠. 그래서 1kg이 1줄을 흡수했어요. 근데 시버트, 이 시버트도 생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웨덴 사람이에요. 또 방사선 물리학자로 암과 같은 질병에 영향을 주는 방사선량을 측정했어요. 그래서 방사선을 측정하면 어떤 하면은 방사선이 얼만큼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걸 열심히 측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양의 에너지가 흡수되더라도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고려했어요. 그래서 가중치를 이제 곱했어요. 그래서 X선보다 감마선이 더 영향이 많으면 감마선에는 가중치를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등가설량 단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시버트예요. 그래서 이 시버트도 역시 1시버트는 1kg에 1줄의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여기다가 곱했어요. 감마선의 경우에는 X선보다 더 많이 곱하고 뭐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효설량 단위인데 이 곱한 가중치는 어떻게 되냐면 광자의 경우는 다 1, 전자나 미온도 다 1, 그 다음에 중성자는 막 에너지가 더 커지면 막 커지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등가설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있냐면 유효설량이 있었죠. 유효설량에도 똑같이 시버트라고 하는 걸 하는데 자 여기 시버트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에 종류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정도가 다른 것을 고려해서 등가설량 단위고 그 다음에 여기 유효설량 아까 설명 안 했죠. 여기 인체의 기관에 따라서 방사선의 영향이 다른 것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방사선에 따라서 다른 거 이게 등가설량인가 하면 인체에 따라서 다른 것까지 고려한 거예요. 똑같은 양의 방사선을 받더라도 인체 중에서 어떤 거는 굉장히 영향이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인체에 영향한 거 보면 이렇게 여기서 가만 보니까 어디가 인체 제일 많이 영향 많이 받아요? 받던 요거 생식샘이 제일 많이 영향받네.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위, 또 뭐예요? 그 다음에 폐 뭐 이런데 골수 뭐 이런데 영향 많이 받고 뭐 영향 안 받는 건 뭐예요? 피부 같은 거 이런 건 좀 영향 안 받는다. 이것까지 다 합한 게 뭐예요? 유효설량이다. 그래서 등가설량과 유효설량은 전부 다 시버트라는 같은 단위를 쓰죠. 우리 방사선 관련 뭐가 신문에 나오면 어떤 단위로 나오는 거 우리 기억나는 거 있어요? 시버트로 나와요. 시버트. 그래서 이 시버트가 얼마 정도인지를 우리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다 정리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한 거 좀 바쁘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사능 단위, 베크렐, 조사설량, 렌트겐, 흡수설량, 그레이, 등가설량, 유효설량 이렇게 있죠. 근데 우리 방사선은 가만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방사선 쪼이는 것 같아요? 안 쪼이는 것 같아요? 네, 노상 쪼여요. 그래서 저절로 쪼이는 거. 이게 자연 방사능이에요. 그다음 방사선. 그다음에 우리 X선 찍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인공 방사선. 또 핵실험 하면 또 방사선 나오겠죠. 또 원자력 발전소 옆에 가면 좀 방사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뭐 그런 걸 갖다 인공 방사선이라고 하면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구분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방사선이 훨씬 많아요. 자연 방사선이 얼마냐면 82%예요. 자연 방사선의 대부분은 뭐 때문에 나오는 거냐면 우리 그 큐리 부인이 방사선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라돈하고 폴로늄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 라돈이에요. 라돈이라는 원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라돈이라는 원소에서 대부분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원인들 이게 자연 방사선이 81%인데 인공 방사선도 많은데 그 중에서 뭐가 대부분이냐면 의학용 장치 그것 때문에 우리 많아요. 의학용 장치 그 의학용 장치는 사실은 거기 그런 거를 받는 사람이 많이 하는 거죠. 뭐 옆에 안 가면 상관없지만 그게 한 15%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자연 방사선 이렇게 되고 인체 외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보세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으로 이제 여기 1년 동안 자연 방사선에 대한 유효설량을 우리 볼 것 같으면 여기 이렇게 잔뜩 봤는데 지표면에서 우주선이 받는 게 방사선 중에 또 중요한 것도 그거예요. 우주선이 딱 부딪히면 어때요? 우주에서 막 무슨 입자들 막 생기죠. 그때 우리가 받는 방사선 그걸 유효설량으로 다 환산할 것 같으면 0.37 밀리시버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시버트가 돼요. 그 다음에 라돈 때문에 받는 게 좀 커요. 1.3 밀리시버트. 그 다음에 포타슘 이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포타슘, 칼륨 거기서 나오는 칼륨도 중요한 거죠. 네, 칼륨. 0.3 밀리시버트. 그 다음에 다 합해가지고 다 합하면 2.47 밀리시버트 같은 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항상 이거 받고 있다면 이 정도 받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괜찮겠죠. 이 정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우리 1년 동안 인공 방사선에 의해서 받는 유효설량은 뭐냐면 의학용 방사선이 0.9 밀리시버트. 이것도 상당히 많죠. 네, 많아요. 핵실험 낙진이 0.05 밀리시버트. 각종 전자장치 여기서도 방사선 나와요.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소 예상외로 작아요. 원자력 발전소가 왜 그러냐면 방사선 차폐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합계가 얼마냐면 0.96. 그래서 인공 방사선이 유효 자연 방사선에 비해서 어때요? 훨씬 작죠. 이거 뭐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특히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근의 유효 설량을 가서 측정해 볼 것 같으면 6 마이크로시버트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서 살면 다른 데 사는 것보다 훨씬 방사선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게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네, 그래요? 믿을만 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의학용 검사 장치의 유효 설량을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 우리 CT 같은 거 이런 거 찍죠. 근데 CT나 PET CT를 같이 찍는데 이게 유효 설량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뺑뺑 돌리면서 엑선을 계속 조여주는 거 이게 바로 CT죠. 그래서 굉장히 커요. 12에서 15 밀리시버트. 그런가 하면 흉부 X선은 한 번 받을 때마다 0.01 밀리시버트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머리에 X선 촬영하면 이것도 상당히 커요. 그 유효 설량이니까 거의 가중치 다 곱한 거죠. 곱했어요. 그 다음에 복부 X선 여기 복부 X선 하면 이거 훨씬 더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가슴보다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장 조형 촬영 이건 뭐냐면 대장에다가 뭔가 조영제를 먹고서 조영제는 이게 방사능 물질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받아도 되는 정도가 뭐냐면 유효 설량으로 칠 것 같으면 인공 방사선의 경우에 우리 자연 방사선이 2.6인가 얼마 받죠. 자, 인공 방사선 경우에 방사선 종사자는 20 밀리시버트보다 더 많이 받으면 이제 더 이상 못하게 여기다 뭐 이렇게 배지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누적되게 측정하는 거예요. 일반인은 어떠냐? 1 밀리시버트. 그 다음에 수정체 등가설량, 눈 속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피부, 손, 발 등가설량은 이런다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설량 한도로는 만약에 이게 방사선을 4 시버트 정도 받으면 그때는 이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뭐예요?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 같은 거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좀 위험하겠죠. 네. 그다음에 특히 임신한 여성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원전 종사자 1년 평균 피폭 유효 설량. 원전 종사자는 사실 어때요? 이거 작아요, 커요? 상상외로 작죠, 이거. 원전에서는 종사자가 그렇게 방사선에 크게 노출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럼 이렇게 방사선은 이렇게 나쁘기만 하냐? 우리 방사선도 이용돼요.
물론 원자핵에서 이용하는 건 우리 원자핵 에너지를 뭐 원자력 발전을 한다든가 해서 에너지 이용하고 원자폭탄 한다든가 해서 이용하죠. 이제 그런 것과 함께 방사선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방사선 이용. 네, 그래요. 첫 번째가 엑스선 사진이에요. 네. 이거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진단 장치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선 사진 우리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핵의학 사진. 이 핵의학 사진은 뭐냐면 방사성 물질을 흡수해요. 그래서 방사성 물질이 어떤 원소에 따라서는 특별히 어떤 기관, 장기에 특별히 잘 흡수되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있죠. 갑상선에는 뭐가 흡수 잘 되는 뭐 이런 거 있죠. 뭐 있죠. 그러면 그걸 먹고서 찍어요. 찍으면 그 부분을 잘 알아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장기마다 장기에 흡수되는 그런 이제 그 방사선 물질을 먹은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오는 방사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선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뭐가 차이 나요? 이건 바깥에서 엑스선을 보내요. 그냥 통과돼 나온 거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방사선 물질을 먹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걸 찍는 거예요. 네. 이 핵의학 사진이 우리 질병의 진단 장치를 획기적으로 이제 높여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진단 장치 말고 또 뭐 좋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놀라운 신체 어쩌고저쩌고. 놀라운 게 뭐가 있냐면 스모크 디텍터가 있어요. 이 스모크 디텍터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장비입니다. 이거 간단해 보이지만 여기 간단해 보이는 건데 이 스모크 디텍터가 이거 방사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디텍터 내부에 소량의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있어요. 근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역할이 뭐였어요? 아까 전리시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게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알파선이 이렇게 나가면서 공기 분자를 이렇게 쳐가지고 전리시켜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전류가 흘러요. 소량의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연기가 들어오면 그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알파선이 연기시키는 게 공기시키는 것보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서 갑자기 전류가 안 흘러. 그러면 그때 소리가 삥삥삥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모크 디텍터가 바로 이 방사선을 활용한 사실은 진단 장치를 빼고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근데 이런 것만 있느냐? 또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개량 잘 알고 있죠. 유전자 개량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사실은 방사선이 유전자의 변이를 일으키죠. 그래서 유전자 변이를 시켜가지고 어때요? 뭐 옥수수도 막 굉장히 많이 나는 옥수수. 그다음에 안 아픈 뭐 강아지 뭐 그렇게 만들어내죠. 어떤 면에서 이게 뭐 꼭 좋은 거 잘 할 것 같으면 유전자 개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탄소 연대 측정. 이거 방사성 없었으면 이거 한 거죠. 탄소 연대 측정은 뭐냐면 사실은 탄소의 동위원소가 있는데 탄소의 동위원소로는 질량수가 12짜리, 질량수가 13짜리, 그 다음에 질량수가 14짜리가 있는데 사실은 거의 100%가 12짜리, 13짜리예요. 그 다음에 14짜리는 10의 마이너스 11승 %니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방사선의 특징은 굉장히 소량만 있어도 우리가 검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 소량만 있어도. 근데 여기에 공기에 포함된 이 탄소 14의 비율이 요 퍼센트가 항상 일정해요. 왜 그러냐면 우주선이 들어와 가지고 공기에 있는 탄소를 때려줘 가지고 항상 요만큼을 탄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거. 그래서 공기 속에서는 항상 일정한데 어때요? 생물체는 다 숨을 쉬죠. 특히 식물체는 어때요? 탄소를 빨아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식물체 속에 탄소 14의 함유량을 보면 딱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죽은 다음부터는 요게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줄어들어요. 근데 반감기가 얼마냐면 반감기가 안 나왔어요.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여 나는? 여기 있네. 5,736년. 그래서 어떤 거를 특히 이제 식물이나 동물로 이루어진 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탄소 14의 함유 비율이 얼마인가? 요거의 절반이면 그놈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건 5,000년 된 거다. 이렇게 측정하는 겁니다. 이 연대 측정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식품의 방사선 처리. 방사선을 쫙 조여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방사선이 유전자 변이를 유발해서 해충에 잘 견디거나 병에 안 걸리거나 이런 품종을 개발하는데 그때 방사선으로 처리된 거는 요 표시를 항상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료기구 감마선 소독. 여러분은 못 봤겠지만 내가 어릴 때는 병원에서는 항상 끓였어요. 뭘 끓였어요? 주사기도 끓이고 주사바늘도 끓이고 뭐든지 다 끓였어요. 근데 요새는 병원에 끓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감마선만 쫙 쪼여줄 것 같으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 저온 소독이에요. 네, 굉장한. 그래서 대상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완전 소독이 가능하고 가열이 필요 없는 저온 소독이며 간단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자, 이런 감마선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초정밀 측정. 용접 부분의 미세한 결함이나 어떻게 하냐면 용접 부분에다가 방사선 물질을 조금이라도 넣어요. 그러면 미세한 결함. 밀봉된 시스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의 엔진이 뭐예요? 항상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면 그 쇠가 이렇게 닳겠어요, 안 닳겠어요? 엔진 주위에 엔진 오일이 있죠. 그러면 그 쇠를 갖다가 방사선 물질을 조사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엔진 오일을 봐가지고 그 속에서 방사선이 얼마나 나오나 측정해요. 눈곱만큼 측정되지만 그 눈곱만큼이라도 아주 잘 측정돼요. 잘 측정. 없어지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방사선의 비율을 봐가지고 이게 얼마만큼 그 실린더가 달았나 하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래서 미세, 초정밀 측정하는데 방사선이 이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데 이렇게 많이 이용돼요, 방사선. 그래서 방사선은 우리가 다루기는 힘들지만 왜 그래요? 방사선 내 마음대로 무슨 화학 반응처럼 해가지고 방사선 안 나오게 이렇게 못 만드는 거예요. 일단 방사선 동위원소가 되면 이건 계속 방사선 동위원소예요. 그래서 핵 폐기물이 이제 골칫거리라는 게 그거죠. 핵 폐기물을 갖다가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 반감기가 몇 번 지나가지고 다 없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원래부터 있는 거니까 그 있는 것의 성질을 잘 이용할 것 같으면 방사선도 이렇게 이용할 부분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핵물리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리가 있네. 그래서 방사선은 생물체의 세포에 직접 영향을 준다.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사능 단위, 이거는 베크렐이었죠. 그다음에 방사선이 생명체에 흡수되는 에너지량을 측정하는 선량 단위로 나뉜다. 그다음에 방사선은 엑스선, 핵의학 사진, 스모크 디텍터, 유전자 계량, 탄소 연대 측정 뭐 이런 것에 유용하게 이용된다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